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의 박주화 과장이라 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 드릴 그 주제는 제목이 한국은행의 대출 및 예금 제도입니다. 흔히 여러분들 누구나 시중은행에 하나쯤은 계좌를 가지고 계시고, 아직 여기 학생이신 분들은 대출 받은 경험까지는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학자금 대출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금도 하시고 할 테지만, 한국은행에서 대출, 예금, 이건 생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 제도는 결국 저희가 수행하는 통화신용 정책의 한 수단입니다. 다소 생소할 수도 있지만 오늘 제가 가급적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저희가 보통 금융강좌에서 하는 주제들이 좀 전문적인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주로 오시는 분들이 대학생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어떻게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냥 파워포인트라도 좀 직관적이고 그리고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만들면 안 될까 생각해서 저기 앉아있는 저희 신입 조사역이 있습니다. 김경호 조사역이라고. 제가 이 김경호 조사역과 상의를 해서 도움을 받아서 가급적 졸업한 이제 여러분과 비슷한 눈높이의 관점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 봤는데, 먼저 수고해준 김경호 조사역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는데요. 강의 목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한국은행의 대출 및 예금 제도의 주요 내용을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화신용 정책 수단입니다. 그래서 통화신용 정책 수단으로서 한국은행의 대출 및 예금 제도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이 금요 강좌를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일반인 입장에서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생소할 수 있는 이런 주제를 저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알리게 되는 목적이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의 생각을 말씀드려보면, 저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같은 일반 이제 국민 중에 개인을 상대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수립하고 집행하는 통화신용 정책이 국민 각자에게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요. 혹은 저희가 의도하는 정책 방향이나 목적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소박한 이제 바람은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좁게는 제가 일하고 있는 통화정책국의 금융기획팀이 하는 업무, 넓게는 이제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신용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평소보다 좀 더 폭넓고 깊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차례는 먼저 한국은행을 떠나서 이제 전체 이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중앙은행이 어떤 통화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 한국은행의 대출 및 예금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대출 및 대출 제도 중에서 금융중개 지원 대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름만 보면 완전히 이렇게 생소한데, 지금은 생소하더라도 제가 차차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해도가 올라갈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금융중개 지원 대출 제도가 과연 어떤 정책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수단인데요. 일단은 한국은행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국은행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이제 중앙은행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법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제정하는데요. 1조에 보면 목적 조항인데 1조 1항에 보면 한국은행 설립 목적이 통화신용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1조 2항이 신설이 되는데요. 물론 그 이전에도 묵시적으로 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당연한 기능으로서 수행은 하던 건데, 두 번째가 저기 나와 있는 금융안정입니다. 즉 앞에 1조의 통화신용 정책을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금융안정에도
유의해야 된다고 1조 2항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한국은행의 목적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결국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 즉 통화신용정책수단이 결국 이 한국은행법 1조 1항과 2항에서 말하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요거와 이제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이제 그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그 통화신용정책수단으로 이 세 가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 통화신용정책수단이 뭐냐면 요 수단을 활용해서 이제 시중의 통화량, 즉 돈의 양과 금리는 돈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의 양과 이제 그 금리 가격 수준을 조절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공개 시장 조작이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는 이제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인데 이게 뭐 저도 그렇고요. 예전에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 공개 시장 조작이라는 말 때문에 이게 어감이 좀 이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퍼레이션은 이제 그 우리말로 이제 옮겨오면서 조작이라는 용어를 쓴 것 같은데 이게 조작이라서 이게 영어에서 조작한다는 다른 뭐 매니플레이트라는 다른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매니플레이트의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오픈 마켓 말 그대로 시장 친화적인 방식인데요. 어떤 채권이나 그 단기 금융 시장이나 채권 시장에서 그 중앙은행도 하나의 이제 플레이어로 참가를 해서요.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국채나 혹은 채권, 뭐 한국은행에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이런 것들을 이제 매매해서 시중의 자금의 양과 금리를 조절하는 그 통화신용정책수단입니다. 이어서 이제 지급준비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부채, 그래서 금융기관이 대출만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 조달하는 것을 자기들 이제 대차대표 밸런스시트상에는 이제 부채로 기록될 건데 여러분들이 바로 예금하는 게 금융기관의 가장 대표적인 부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채를 더 쉬운 말로 예금으로 바꿔서 이해를 하시면 금융기관은 은행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급준비제도라는 것은 이제 은행으로 하여금 자기들이 받은 예금의 어떤 일정 비율, 해당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간략히 지급준비제도가 탄생한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미국의 뭐 경제대공황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뱅크런 이런 거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시중에 이제 자금 사정이 나빠지고 뭐 주식 시장도 폭락하고 그런 이제 패닉이 닥치게 되면은 예금자들이 자기 예금이 보호받지 못할 걸 두려워해서 인출을 요구하게 될 건데 그게 마우스 투 마우스 뭐 구전 효과라든지 혹은 그런 나쁜 소문은 루머는 순식간에 확산이 되니까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이 지금 현재 뭐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그런 이제 패닉이 순식간에 이제 확산되면서 이제 모든 은행에 이제 인출 사태가 발생하게 될 건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런 지급 준비금이 없다면 은행들이 그런 인출 요구에 이제 대비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꼭 그런 이제 극단적인 뱅크런 사태가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여러분들이 예금을 하면 그게 그냥 예금을 하고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떤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뭐 혹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뭐 투자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장도 이제 돌리려면 운전자금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자기들 예금에서 일정 부분을 찾아서 쓸 겁니다. 그러면 은행이 여러분들이나 기업에 예금을 받아서 그거를 전체 대출을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이제 일정 부분은 예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만약에 중앙은행의 지급준비제도가 없이 그냥 자율에 맡겨놓으면 각자 각 은행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 스레숄드가 다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모럴 해저드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은행은 지급준비금을 하나도 안 두고 그냥 다 무분별하게 대출을 하거나 그런 게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급준비제도가 처음에 탄생했을 때는 그런 어떤 뱅크런이라든지 그런 이제 인출에 대비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 강제로 너희들이 받은 예금의 어떤 일정 부분은 너희들이 갖고 있지 말고 중앙은행에 이렇게 맡겨둬라.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미국의 경제 대공황 때 이제 뱅크런이 발생하고 하니까 지급준비금 이런 걸로는 예금 인출 사태 대비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예금자 보호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FDIC에서 뭐 우리로 치면은 예금보험공사 그런 것들이 생겨서 이제 예금보험제도로
그런 이제 예금자 보호를 대체를 하게 되고요. 지급준비제도는 일종의 통화정책수단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게 왜 통화정책수단이냐면 지금 현재 그 한국은행에서 정하는 게 지급준비율이 크게 봐서 세 가지입니다. 0%, 0%가 있고요. 그 다음에 2%, 7%가 있는데 0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7% 같은 경우에 자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2%하고 7%가 있는데요. 보다 이제 예금한 사람이 빈번하게 찾을 수 있는 예금에 대해서 7%를 높은 비율을 적용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이건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예금자가 찾으러 올 확률이 더 높을 경우에 당연히 지급준비금, 리저브하고 있는 거를 더 많이 쌓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더 찾을 확률이 높은 예금이 뭐냐면 요구불 예금입니다. 요구불 예금은 이제 뭐 한자라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딴 게 아니고 내가 가서 바로 뽑을 수 있는 예금입니다. 흔히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통장 하나씩. 그걸 그냥 요구불 예금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급준비율을 법적으로 7%로 하고 있고 나머지 2%는 뭐냐면 찾으러 올 가능성이 조금 낮은 거. 그러면 대표적인 게 정기 예금하고 정기 적금이 있습니다. 정기 예금은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목돈이 있어요. 이걸 굴리려 하는데 나는 주식 투자 이런 건 좀 내가 리스크를 좀 회피하는 성향이 강해서 난 그냥 은행에 예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며 목돈을 한꺼번에 맡길 때 정기 예금이고 정기 적금은 달달이 정해진 금액을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납입하는 걸 정기 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예금을 생각해 보시면 자기가 어떤 평소에 필요한 용도로 돈을 쓰기 위해서 예금을 임시적으로 템포러리하게 넣어두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재산 증식수단 혹은 뭐 재테크 혹은 뭐 자산 증식수단이기 때문에 좀체 뭐 자기가 개인 신변의 비상 같은 게 발생하지 않으면은 찾으러 갈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게 이제 2%로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급준비제도인데 여기서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중앙은행이 만약에 시중에 통화량이 너무 많이 돌아다닌다. 시중에 통화량이 많다는 것은 통화량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지갑에 들어가 있는 그 머니, 현금, 캐시뿐만 아니라 이제 은행이 이제 대출을 통해서 이제 창출하는 쉽게 말해서 그 통장에 이제 찍힌 이제 숫자상의 돈도 이제 통화량인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위에 중앙은행이 주요 관심사는 결국 은행이 대출을 통해서 창출해내는 그 통화량인데 그러면 중앙은행 입장에서 통화량이 시중에 너무 많다고 판단되는 것은 결국 은행 대출이 신용 창출이 너무 많이 된다는 입장이면 그걸 줄이려면 지급준비금을 올려버리면은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지급준비금을 뺀 나머지 부분을 신용 창출을 계속 할 거지 않습니까? 여기 뭐 경제학을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 무한등비급수로 해갖고 멀티플라이어해서 은행이 지급준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대출하면 그 대출한 돈이 다시 다 쓰이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또 예금으로 들어오고 그걸 반복해서 이렇게 신용이 창출이 되는데요. 그러면 결국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변수를 지급준비율을 건드리게 되면 그 멀티플라이어를 건드리게 되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화량을 줄일 수도 있고 반대로 늘릴 때는 지급준비금을 낮추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설명이 좀 다소 길어진 측면도 있는데요. 과거의 예금자 보호 개념에서 이제 지금 그 이후에는 이제 일종의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이제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여수신 제도인데요. 이 여수신 제도가 오늘 제가 강의드릴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수신은 여신과 수신이 합쳐진 말인데요. 이게 한자다 보니까 또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 여자는 줄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give고요. 숫자는 이제 받을 수, take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신은 내가 신용을 주는 겁니다. 신용을 준다면 또 개념이 안 서는데 이게 쉬운 말로는 다른 말로는 대출이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물론 은행에서 하는 여신이 대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은행이고 여러분들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게 왜 신용을 주는 거냐면 제 은행 입장에서는 어떤 다른 예금주로부터 예금을 받습니다. 그걸 수신이라고 하는데요. 신용을 받는다고. 그게 왜냐면 그 예금주 입장에서는 은행이 나를 믿고
신용을 저에게 주는 거죠. 저는 그걸 받아서 은행은 다른 말로 이제 금융중개기관이라고 하죠. 이 예금주가 생판 모르는 다른 제3자에게 기업이 됐든 개인이 됐든 대출을 해줍니다. 그거는 제가 대리로 이 사람에게 받은 나의 신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신, 수신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여신 중에 대출 말고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업이라면 또 해줄 수 있는 게 지급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어떤 수출 거래를 하거나 상거래를 했을 때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뭐 신용장이라든지 혹은 뭐 어음을 끊는다든지 지금 당장 이제 현금 결제 수단이 없을 때 내가 나중에 뭐 줄게 하는 어떤 약속된 어떤 증서 같은 거를 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상대방 이제 물건을 공급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캐시가 아니니까 믿지를 못할 수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얘가 디폴트가 나더라도 은행인 내가 책임지고 나중에 지급을 해줄게. 그런 확약이 이제 지급보증인데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제가 지급보증의 대상이 되는 상대 은행의 고객에게 신용을 부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신은 반드시 대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이제 지급보증도 포함이 되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그 지급보증 대출 말고 또 할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음은 디스카운트인데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뭐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수단 중에 재할인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미국의 뭐 FRB 같은 경우에 뭐 리디스카운트 해갖고 하는데 그 재할인은 뭐냐면 어음을 뭐 다른 이제 속된 말로 어음을 깡해준다는 건데요. 어음이 어떤 만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현재 돈은 못 받지만 뭐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그 어떤 특정 기일이 지난 다음에야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게 생기냐면 여러분 그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회비용이 생깁니다. 당장 이게 캐시가 아니니까 그냥 종이 증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음이란 걸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은 가급적 이거를 자기 수중에 자기 핸드 안에 가지고 있지 않으려 하고 이거를 현금화 시키려는 욕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만약에 납품을 한 업자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어떤 다른 기업에게 납품을 하고 어음을 받았다면 그거 당연히 묵혀두면 기회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이거를 뭐 예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디 굴려서 이자라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머니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 자기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어음을 주고 나 이거 6개월이나 3개월에 이만큼 받을 돈이 있는데 이거를 할인해 주세요. 왜 할인이 있냐면 어음을 가져갔을 때 은행에서 만약에 6개월 뒤에 100만 원을 받는다고 치면 거기서 100만 원을 다 내주는 게 아니고 한 뭐 99만 원이나 98만 원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어음의 액면가보다 할인된. 그러면 그 차이가 결국 뭐냐면 이자를 미리 떼는 거죠. 그래서 선이자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디스카운트라고 하는데요. 어음을. 근데 그것도 여신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대출과 마찬가지죠. 잘 생각해 보시면 어음이라는 은행 입장에서는 종이 증서를 담보로 잡고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돈이 들어온다는 그걸 담보로 잡고 제가 이 사람에게 할인된 머니를 캐시를 내준 거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시중은행이 이렇게 어음을 받아서 디스카운트를 해주면 시중은행 입장에서도 은행도 땅 파서 장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나름대로 예금이나 이런 걸 자금 조달을 해서 또 대출이라든지 유가증권에 투자를 해서 또 수익을 얻어서 그 마진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이 기업어음을 할인해주고 그대로 들고 있으면 걔들 입장에서도 기회비용이 발생하니까 이걸 다시 누군가에게 던져야 됩니다. 근데 은행이 던지려고 보니까 없잖아요. 그게 뭐 개인이 받아주겠습니까? 기업이 받아주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결국 중앙은행에 가져오면 중앙은행에서는 은행이 가져온 거에서 또 한 번 더 디스카운트를 해서 그거를 현금화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재할인이 되는 거죠. 한 번 시중은행에서 할인된 어음을 다시 중앙은행에서 재할인. 그러면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시중은행에서 어음을 할인해 주는 건 결국 대출하고 똑같다고 했죠. 개념이.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이 가져온 자기가 할인한 어음을 다시 할인해 주는 거는 결국 중앙은행이 은행, 금융기관에 대출, 자금을 공급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여수신 제도는 결국 금융기관에 중앙은행이 직접 자금을 공급, 대출하거나 혹은 은행 입장에서는 남는 돈이 있을 겁니다.
근데 개인이나 기업 같은 경우에 자기의 여유 자금을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면 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뭐 물론 아까 전에 제가 유가증권 채권이나 이런 데 투자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그게 뭐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자금을 한 자산에만 몰빵을 할 수도 없는 거고 혹은 그런 자산은 어떤 만기가 장기이기 때문에 내가 잠시 임시 여유 자금이 있을 때는 어딘가에 예금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받아주는 것도 결국 중앙은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앞에서 이제 크게 그 중앙은행의 그 통화신용정책수단, 즉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의 양과 금리를 그 조절하는 세 가지 수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어서 오늘의 이제 메인 주제. 그렇다면 우리나라 중앙은행, 즉 제가 일하고 있는 한국은행은 과연 어떤 대출 및 예금 제도, 앞에서 나온 말로 하면 과연 어떤 여수신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한국은행이 대출하고 예금 제도가 있다는데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궁금한 게 그러면 그 대출하고 예금 제도는 누가 받아갈 수 있나요? 혹은 누가 뭐 예금을 하고 대출을 누가 받아갈 수 있나요? 그게 궁금할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뭐 주로 이제 학생분들이 많고 하니까 뭐 이미 경제학 교과서라든지 뭐 혹은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 안 했더라도 뭐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뭐 사회나 이제 경제 같은 걸 이제 하면서 어렴풋이 감은 잡고 있을 건데 근데 의외로 또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이제 보면은 나이 드신 이제 기성세대 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이제 그 정보나 이런 거를 이제 과거에 본인들이 젊었을 때 접해보지 못하시다 보니까 제만 해도 이제 제가 여기 한국은행에 들어온 지 이제 11년이 됐는데요. 그 전에 이제 입행할 때 보면은 저는 이제 집이 고향이 울산이거든요. 이게 서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골이잖아요. 시골에 계신 나이 든 분들은 더 생소하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취업을 했다고 하니까 어디 들어갔냐고 해서 한국은행 들어갔다 하니까 그 시골에 계신 어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하는 말이 그러면 나도 대출 좀 해주라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젊은 분들 중에도 모르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길게 얘기하는 게 먼저 이 대상 주체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지 이 제도가 결국 어떤 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의도하는 정책 효과가 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대상 주체는 여기 일단 지금 현재 그림 상태로 봤을 때는 은행, 정부 그리고 영리기업은 뭐냐면 영리는 말 그대로 이윤을 추구로 목적을 하는 거죠. 공공기관이라든지 어떤 국가기관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 한국은행법상의 영리기업은 뭘 뜻하냐면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금융기관 즉 한국은행법상 금융기관인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회사를 영리기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은 여기 앉아 계시는 이제 오늘 이렇게 감사하게도 많이 와주신 여러분 각자가 이제 개인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중에서 뭐 이미 눈치는 채셨겠지만 은행은 당연히 한국은행이 이제 일종의 카운터파티 상대자로서 이제 저희가 통화신용 정책을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상대자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제 중앙은행이라 할 때 혹자는 뭐 표현할 때 정부의 은행 혹은 또 다른 말로 은행의 은행 이렇게 이제 쉬운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말 속에 숨은 거는 결국 한국은행이 이제 일반 이제 은행에 대해서 대출이나 예금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은행이라는 것은 정부에 대해서 대출도 해주고요. 그리고 뭐 국고금 수납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시는 어떤 세입 같은 게 세입이나 세출이 일단은 한국은행을 집중돼서 거쳐서 들어오고 한국은행으로 집중되어 들어오고 한국은행을 거쳐서 나가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뭐 인터널 컨트롤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내부 통제라고. 뭐냐면 어떤 자금을 한 사람에게 자금 관리와 그다음에 그 자금 장부 관리뿐만 아니라 어떤 실제 돈의 어떤 수납과 뭐 수부를 다 같이 맡기면 자기가 생각해보면 기록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거를 실제 실물에 나가고 들어옴도 자기가 관리를 하면 당연히 사고가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은 다 각자 이제 양심적이겠지만 견물생심이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오소리티를 권한을 각각의 다른 개체에게 나눠주면 서로 견제와 균형, 감시를 통해서 체크 앤 밸런스를 통해서 그런 게 발생을 안 하겠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본인들이 세금도 걷어들이는데 또 세출 써야 될 들 있잖아요. 자기가 걷어들여서 자기가 그 뭐 장부도 관리하면서 돈에 나가는 것까지 다 해버리면은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떤 내부 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을 통해서 그런 이제 국고금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세출이 지출이 될 때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서 한국은행을 정부의 은행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영리기업하고 개인은 보면 우리 저기 김경호 조사역이 이 그림을 만들 때 영리기업 쪽은 보면 반만 이렇게 해놨고요. 개인은 보면 완전히 X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김경호 조사역이 나름대로 신선한 관점으로 이해한 바로는 개인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한은법상 안 됩니다. 이거는 한은법 이제 79조에 명확히 이제 개인은 안 되는 걸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근데 영리기업이 같은 이제 79조에 좀 아리까리한 게 반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이 뭔지는 제가 이제 강의 뒷부분에 차차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대상 주체는 은행 정부는 확실히 되고요. 그 다음에 영리기업은 반만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은행이 우리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에 대출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만 해놓으면 79조에서 엄밀한 요건하에 가능하다는데 그 엄밀한 요건이 발동이 되면 가능은 하지만 일상적인 경우에라면 안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한국은행의 대출 및 예금 제도는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과연 뭐가 있는지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오늘 제가 좀 더 이제 후반부에 시간을 들여서 설명할 건데요. 금융중개 지원 대출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일단 지금 현재 한도는 20조 원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은행에 대해서 대출할 때 은행에 대해서 그 적용하는 금리는 0.5에서 0.75%가 있고 이거는 대출 만기는 1개월입니다. 그 은행에 대해서 해주는 건 1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일중당자 대출이라는 게 있고요. 이것도 말이 되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중은 이제 용어로 치면 인트라데이, 그 오늘 내, 하루 내, within day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금 조정 대출과 이거는 신기하게 또 대출뿐만 아니라 예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상 주체 정부도 된다 했으니까요. 정부 대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 대출이 있는데 특별 대출은 제가 앞에서 말한 어떤 영리 기업에 대해서 이게 반만 맞는다고 했잖아요. 어떤 요건이 실행되면 어떤 요건이 발생하면 실행이 아니라 그러면 한국은행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 걸려있는 이제 총재님들 포함해서 이제 나머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특별 의결을 거쳐서 실시하는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영리기업 여신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특별대출은 여기 위에서 말씀드린 금융중개지원대출부터 정부대출까지 이거는 일종의 보면은 어떤 매년 한국은행이 어떤 정례화 제도로 정규화시켜서 이제 시행하는 제도고요. 여기 위에 4개 이에 어떤 영리기업 여신이라든지 혹은 그게 상대가 은행이 됐다 치더라도 어떤 특별 의결을 거쳐서 나가는 대출은 이제 특별대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금리라든지 한도 이런 조건이 이렇게 명시를 할 수가 없고 그때그때 말 그대로 그때그때 달라요. 시행 시 이제 의결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먼저 이제 금융중개지원대출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일단은 구조가 단순화시키면 됩니다. 이제 물론 실제 이제 제도 오퍼레이션은 여기 있는 김경호 조사역이나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왜 오리가 보면 물 위에 오리나 백조가 이렇게 한가로에 떠 있는 것 같아도 밑에서는 딱 다리를 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도 그렇습니다. 여기 아마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기자분들도 오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보통 이제 어떤 미디어나 이렇게 다룰 때는 이게 통화신용정책수단이니까 당연히 비중 있게도 다뤄주시고,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름이 또 너무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되게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러면 이 거룩한 이름의 제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오늘 하루도 이제 열심히 밑에서 이렇게 막 물에 떠있기 위해서, 우아하게 떠있기 위해서 오퍼레이션을 계속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그 오퍼레이션 해서 그 제도가 시행되는 구조를 좀 더 이제 단순하게 도식화시키면요,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은행들에게 금리를 0.5에서 0.75. 지금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몇 프로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1.75%잖아요. 예, 물론 다음 주 이제 11일 목요일 그때 이제 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할 건데, 뭐 방향에 대해서는 뭐 저 같은 사람이 모르겠죠. 근데 그 1.75에 비해서 0.5에서 0.75니까 상당히 저금리죠. 뭐 한 1%, 즉 우리는 뭐 베이시스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100bp 이상 차이가 나는 이런 저금리로 20조 원, 그렇다고 무한대로 주는 건 아니고요. 20조 원이라는 어떤 캡, 한도, 리밋을 씌워놓고 그 안에서 은행들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그 20조는 한 은행의 20조가 아니라 전체 지금 현재 금융중개 지원 대출의 대상이 되는 은행이 17개 은행이 있습니다. 지방은행까지 합쳐서. 그 17개 은행에 20조 원을 뿌려주면 은행들은 이 자금 더하기 은행들이 본인이 금융시장을 통해서나 혹은 고객들의 예금을 받아서 조달한 자금을 합쳐서, 한국은행 돈 100%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합쳐서 어떤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해줄 겁니다. 실제 이제 화살표는 이제 이렇게 나가는 형식으로 그려놨는데요. 근데 또 방향이 반드시,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놨는데, 나중에 제가 방향이 실제로 이해할 때는 거꾸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가서 설명드리고, 지금은 개념을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세부적으로 가면 금융중개지원대출이라는 하나의 큰 지붕 아래에 6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6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눠놓으면 이 20조 원이라는 게, 제가 대출 만기가 1개월이라 했잖아요. 매달 은행에게 20조 원, 이 엄청난 돈을 뿌려주는데 묻지마식으로 그냥 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한국은행이 요구하는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될 어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정책 목표를 세워놓고 그 요건에,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대출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게 저희 철학이기 때문에, 그거를 캐터고리를 6개로 나누고, 실제 밑에서 아까 오리가 막 열심히 발을 젓듯이 이 6개를 오퍼레이션 하려면 힘들겠죠. 네. 밑에서 열심히 저희가 이제 여기 있는 김경호 조사를 포함해서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일중당좌 대출인데요. 이거는 보시면 이자가 없습니다. 이게 좀 신기하죠. 대출은 일반적으로 당연히 이자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예외는 있는데 이자가 없고요. 그 다음에 당일 자금 이체 종료식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대출이 시행되는 시점을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차차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일중은 앞에서 그 설명드렸듯이 그 인트라데이를 말하는데요. 이 대출이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50분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자, 여기 밑에 그 옆에 그림을 보시면요. 당좌 예금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중당좌 대출.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자, 여기서 당좌 예금 밑에 가로 쳐서 지급준비금이라 되어 있습니다. 지급준비금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그 지급준비제도에서 은행들이 의무적으로 쌓아야 되는 그 금액 더하기, 그 다음에 그 한국은행에서 7%, 2%만 쌓으면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여유 자금이 더 많거나 이러면, 거기서 말하는 7%나 2%는 영어로 치면 at least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at least 7% 1% 쌓아라는 얘기지 그 이상 쌓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쌓다고 보면은 기계적으로 어떻게 정확히 7% 2%안 되겠죠. 그걸 넘어설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를 쌓는 계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당좌 계좌라고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에 설치해둔 계좌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한국은행에서 시행하는 은행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대출이 나갈 때 저희가 돈을 어디다 쏘아줬냐면 이 은행들이 각자 한국은행에 가지고 있는 당좌 예금 계좌로 쏘아줍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찍어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은행에서 남는 자금을 한국은행에 예금할 때도 자기들이 여기 계좌에 입금을 하면 반영이 되는 겁니다. 즉, 이 당좌 예금 계좌를 통해서 한국은행은 은행의 지급 준비금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은행들 입장에서도 그 중앙은행과 거래를 할 때 모든 이제 중간 매개 수단을 당좌 예금으로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당좌 예금은 한국은행과 은행 사이에서 매개할 뿐만 아니라 은행들 자기들 간에도 매개 수단입니다. 자, 그 한국은행에서 운영하는 이제 중요한 통화신용 정책 수단 말고 중요한 이제 그 기능이랄까요? 역할 중에 지급 결제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그림에서 나오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은행 입장에서 그 A은행과 만약에 B은행이 있다면 이렇게 송금인, 수금인 이게 뭐냐면 결국 재화나 서비스. 그러니까 기업들이 상거래를 만약에 했다고 치면 이 수금인은 돈을 받을 사람이고요. 이 송금인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이나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면은 그게 카드가 됐든 뭐 계좌이체가 됐든 어쨌든 그 물건을 그 제공한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여기 수금이라고 송금인이 바로 돈을 주고 받지는 않잖아요. 저희도 생각해 보면 은행을 끼고 하죠. 그러면 자기 거래 은행인 A은행으로 가서 그 송금을 요청을 하면 A은행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시스템, 그 BOK 와이어, 즉 뭐 신한은 금융망, 뭐 한은 금융망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페드 와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거쳐서 이제 B은행은 뭐냐면 이 돈을 받을 사람이 거래하는 은행인데 이쪽으로 이제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자금이 들어가면 B은행은 마지막으로 자기 수금인에게 이렇게 수금인의 통장에 돈을 찍어주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지급 결제 시스템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떤 게 발생하냐면 자, 이게 평상시에는 요 삼각형에 이렇게 해서 한국은행의 이제 지급 결제 시스템을 정점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 결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건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자, A은행에게 송금인이 B은행 앞으로 B은행 계좌로 돈을 빨리 좀 쏘아주세요 했는데 A은행 입장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이 어떤 심각한 어떤 경영 부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금융업이라는 게 생각해 보시면 제가 만약에 은행업을 영위한다면 제가 누군가에게부터 저한테 은행에 들어오는 돈도 있지만 그만큼 또 나가는 돈도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 금융업의 핵심은 결국 이 캐시 플로우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만 얘기했지만 하루뿐만 아니라 돈이 보면 캐시 플로우가 텀을 두고 기간을 두고 또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기간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면 뭐 여기서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이나 재무 관리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뭐 듀레이션이라는 개념도 있죠. 자산과 부채의 뭐 듀레이션 면역 자산 부채 ALM인가? 그래서 그 두 개 사이에 어떤 기간 구조도 잘 맞춰야 되고요. 양도 잘 맞춰야 되고, 밸런스를. 근데 그게 금융업의 핵심이긴 한데, 이것도 뭐 사람이 하는 일이야. 그리고 거래하는 고객이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여러 종류의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다 보면 그 캐시플로우의 스케줄을 깜빡 잘못해서 놓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송금 요청이 들어왔는데도 A은행 입장에서는 B은행에게 지금 자기가 자금이 없어서 결제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결제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은행하고 한국은행을 거쳐서 지금 한국은행의 지급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A은행에서 B은행으로 가는 자금은 뭐 돈을 이렇게 직접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제가 앞에서 이 A은행, B은행 모두 한국은행에 당좌 예금 계정을 설치하고 있다 했잖아요. 즉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A은행으로부터 어떤 지급 제시가 있으면 지급 요청이 있으면은 A은행 당좌 예금 계좌에서 숫자를 덜어내서 상대방이 B은행 당좌 예금 계좌에 숫자를 얹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딱 단절이 됐다는 얘기는 한국은행 입장에서 A은행에서 돈을 빼내려고 보니까 당좌 예금이 만약에 잔액이 빵원, 제로라고 생각해보면 일종의 일시적으로 부도가 났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 A은행하고 B은행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자, 금융이란 것은 결국 네트워크, 시스템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간단하게 도식화하기 위해서 A, B 은행 두 개만 있는데 아까 은행만 해도 17개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이 은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증권회사도 있고 자산운용회사도 있고 보험사도 있고 수많은 그런 이제 금융기관과 어떤 이제 거래자가 있을 건데 각자 그 사람들은 자기가 채권자인 동시에 채무자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어느 일방적으로 나는 빚만 지고 있다? 아니면 나는 일방적으로 받을 돈만 있다?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 물고 물리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한 은행이 당좌 예금이 쉽게 말해서 부족해서 이렇게 지급 결제에 빵꾸가 나더라도 이거는 시스템적으로는 왜 위험하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로 채권 채무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어느 하나가 단절이 돼도 전체가 돌지를 않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돈이 안 가면 B은행도 이 돈을 받아서 누군가 여기는 표시가 안 됐지만 C은행에게 줘야 될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면 B하고 C 사이에서도 또 디폴트가 발생을 하겠죠. 그럼 C도 마찬가지로 자기도 자금이었으니까 연쇄적으로 D, 은행 또 벗어나서 보험사, 증권회사도 파급되고 그러면 전체 이제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데 이게 뭐 어려운 말로 요즘 이제 금융위기 위에 좀 중시되는 용어인데요. 시스테믹 리스크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를 하는데 이것처럼 어떤 하부 구조 중에 금융이라는 게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하나가 이렇게 문제가 구멍이 생기면 그 부분 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다른 데까지 전염이 돼서 전체 이제 시스템이 붕괴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러면 한국은행의 일중 당좌 대출은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 목적이 제가 앞에서는 계속 이제 예금 대출이 통화 신용 정책 수단이라고 했는데요.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여보면 통화 신용 정책 수단과 직접적으로 연결은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지급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출입니다. 근데 이게 통화 신용 정책 수단이 아니라고 또 할 수 없는 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통화 신용 정책 수단을 수립 집행함에 있어서 중시해야 될 두 가지 목적이 하나는 물가 안정이고요. 나머지가 금융 안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금융 안정과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중 당좌 대출의 이제 만기인데요. 이거는 17시 50분까지입니다. 즉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요 네모 사각형 길쭉한 거 전체가 총 결제 요청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은행이 가지고 있는 당좌 예금은 요만큼입니다. 지급 준비금 계정에 요만큼밖에 없으면 결제 요청 금액의 요만큼에 해당되는 부분이 자금이 부족하죠. 그거를 한국은행에서 임시로 그 일과 시간 중에 임시로 이제 빌려주면 일중 당좌 대출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근데 발생을 하는데 이게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발생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오퍼레이션은 어떻게 되냐면 은행들이 국채 같은 거를 국채나 이제 통화안정증권 이런 이제 적격담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이거를 담보물을 한국은행에 평소에 맡겨 놓습니다. 그 담보 내에서 그러면 필요할 때 저희 승인 필요 없이 전산적으로 딱 봐서 예를 들면 컴퓨터가 딱 파악을 할 거지 않습니까? 지급결제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IT 시스템으로 되는 건데 딱 들어와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당좌 예금이 부족하다는 게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일중 당좌 대출이 실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17시 50분까지 사용 가능하다 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무이자인데 이자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사용료가. 그 사용료는 분 단위로 이제 카운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왔듯이 여기는 이제 그러면 일중당좌 대출의 만기는 결국 17시 50분까지니까 정확히 하면 원데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짜리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짜리도 안 되고 실제 사용시간은 뭐 9시부터 잡는다 치더라도 뭐 17시 50까지니까 24시간보다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면 이제 17시 그러면 50분까지밖에 쓸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17시 51분부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17시 50분까지 썼는데 일중당좌 대출을 썼는데 은행이 만약에 한국은행이 마감 시간까지 한국은행 앞으로 당좌 예금에 돈을 못 채워놨어요. 즉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때 이제 바뀌는 게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이제 자금 조정 대출로 자동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데요. 그거는 자금 조정 대출은 예금과 함께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일중당좌 대출이 일반적으로는 이자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무이자인데, 근데 여기 보면 또 자유한도 초과 부분에 대해서 이자 징수하는데, 자, 그러면 이 자유한도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은행들이 이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즉 이자를 안 물고 쓸 수 있는 한도 범위를 자유한도라고요. 그러면 그 한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물었을 때 각 은행의 재무제표를 저희가 받아서요. 그 은행들의 자기자본, 그러니까 재무제표 이제 대차대조표를 보면은 왼쪽 차변 쪽에는 자산 에셋이 있고 오른쪽 이제 대변에 보면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은행 자기자본의 25%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의 금융기획팀에서 주기적으로 그 한도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25%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일중당좌 대출에 대해서는 이 그림의 밑에 아래에 나와 있듯이 요 25% 라인 아래에 대해서는 자유한도이기 때문에 무이자로 나가는데, 자,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용료라고 부르는데요. 이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분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17시 50분까지 일중의 총 분을 계산을 하면 되겠죠. 예전에는 제가 그걸 몇 분인지 외웠는데 까먹었는데 그거를 분모에 두고요. 실제 사용한 게 만약에 한 그 중에 뭐 30분만 사용했다면 분자에 30분을 두고 해서 이자를 계산을 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때 적용하는 금리는 이상합니다. 근데 보면 3년물 국고채는 그냥 국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국채 3년물짜리에다가 콜금리라는 걸 빼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빼준 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뭐 2분기, 지금이 2분기죠. 6월이니까 현재 0.04%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이제 국채 금리로 생각하면 된다고, 콜금리는 그럼 뭐냐? 콜금리는 콜 시장이라는 것은 은행들이 만약에 중앙은행을 자금이 부족할 때 중앙은행에 SOS를 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기들 간에 어떤 은행은 보면 그날에 자금이 남아돌 수도 있을 거고요. 지급결제를 다 처리하고도 어떤 은행은 일시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은행들 간에 서로 여유 자금을 빌려오기도 하는 시장이 이제 콜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콜 금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루짜리 단기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영어로는 오버나이트라 합니다. 하루, 밤을 넘기는 거죠. 이제 일중 당좌 대출은 17시 50분까지니까 나이트를 넘기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인트라데이라고 한 거예요. 표현한 거고요. 그러면 3년물 국채에서 콜금리를 왜 빼주느냐? 여기 좀 재미있는 이제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일중 당좌 대출을 자유한도 이런 걸 설정을 안 하고 맡겨놓은 담보 내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면은 그냥 사용료를 안 받았습니다. 자기 자본은 25%를 넘든 말든.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일반 이제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 한국계, 쉽게 말해서 그냥 한국계은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말고 이제 외은 지점이라고요. 외국 은행들이 여기 들어온 이제 지점이 있는데요. 자, 외은 지점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생겼냐면, 일종의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아비트라지라고 들어봤어요? 재정거래 또는 뭐 차익거래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서로 종류가 다른 금융시장이나 종류가 다른 금융상품이 만약에 두 개가 있다고 치면, 자, 시장이 완전히 이성적이고 완전히 균형이라면
같은 조건이라면 두 개가 가격이 같아야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리스크로 생각하면 내가 A 상품, B 상품이 있다고 생각할 때 둘 다 똑같은 리스크를 부담을 한다고 치면 거기서 얻게 되는 페이오프, 수익이 똑같아야지 차익 거래가 발생을 안 합니다. 근데 시장은 불안전하고 혹은 장기적으로는 균형일지라도 템포러리하게 일시적으로는 균형에서 이탈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같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개가 가격이 차이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아비트라지는 뭐냐면 하나는 A는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균형보다 이탈해서 가격이 좀 더 높고 B는 균형 가격보다 가소평가, 언더밸류 됐다고 생각할 때 제가 A를 사고 B를 팔면 결과적으로 저한테 돈은 추가 되는 돈은 순 넷 인베스트먼트는 빵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 차이에 해당하는 이익을 앉아서 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게 차익 거래인데요. 그러면 외연 지점이 어떻게 했냐면 이때 이자가 없던 과거에 이제 2000년대 초반 이런 때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와서 어떻게 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콜 시장이 이제 은행 간에 남아도는 자금을 거래하는 시장이라 했잖아요. 콜 시장에서 콜론을 이제 차입을 합니다. 대출을 받는 거죠. 다른 돈 남아도는 은행한테. 단기 자금을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3년짜리 어떤 좀 더 듀레이션이 긴 자산에다가 투자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듀레이션이 만기가 긴 애들은 기간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단기 자산보다 금리, 즉 일드가 더 높죠. 더 높으니까 여기에 자산을 이제 빌려온 돈을 운용을 하는데, 근데 콜론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콜머니는 하루짜리를 했잖아요. 빌렸으니까 하루 만에 갚아야 되잖아요. 그 갚을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한국은행이 일중당좌대출 제도를 이용해서 일단 빌려온 콜론을 일중당좌대출을 끌어서 급한 불을 끄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롤오버라고 하죠. 계속 굴려버리죠. 그러면 일중당좌대출이 우리가 원래 제도를 설계한 목적은 그 일중에만 나이트를 넘어가지 않고 일중에 잠시 지급결제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지급결제 시스템이 마비되지 않도록 잠시 빌려주는 목적이었는데 상시적으로 막 쓰게 되는 부작용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책 당국이라면, 저와 같은 사람이라면 이거를 어떻게 막으면 될까요? 제일 단순한 방법은 한국은행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땅땅해서 외연 지점은 일중당좌대출을 못 받도록 하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끄덕거리시는데 안 됩니다. 왜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급결제 시스템이란 것은, 금융 시스템이란 것은 어느 한 파트만 마비가 돼도 전체가 마비돼요. 외연 지점도 마찬가지로 한국 시장에 들어와서 플레이어란 말이에요. 외연 지점 자기들끼리만 리그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다른 국내 은행이라든지 다른 금융사, 다른 이제 자기 기업 고객들과 다 연결이 돼 있을 건데 너는 일중당좌대출을 못 쓰게 한다. 이게 얄미워서 못 쓰게 하면 실질적으로 외연 지점이 지급결제를 함에 있어서 빵꾸가 났어요. 그러면 다른 은행도 막 물려 있을 건데 이게 바로 그 빈대 잡으려다가 이제 초과상관 다 태우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생각해보면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막으면 되지 않겠네 하는데 아닌 거죠. 그러면 원인이 얘들의 아비트라지가 얄미운 거잖아요. 그러면 아비트라지를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아비트라지 했을 때 재정거래이익, 차익거래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면 됩니다. 코스트를 물려주면 됩니다. 코스트를 빼면 나중에 기대되는 페이오프가 제로가 되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이런 짓을 해봤자 남는 이윤이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련된 방식이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너 하지마 이런 게 아니고 그럼 뭐 하든지 말든지, 다만 네가 그거를 하더라도 프로핏은 없을 거야 생각하면 굳이 뭐라고 노력을 안 하겠죠. 그렇게. 그러면 거기서 차익거래 이익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콜을 빌려서 장기채를 이렇게 사서 그 금리 차익만큼을 계속 먹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에 해당되는 것만큼을 거꾸로 한국은행이 이자를, 코스트를 징수해버리면 기대되는 기대 수익은 최종은 빵이 되니까 이런 거를 안 하겠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아마 제 기억에 이게 2004년이라 생각되는데요. 2004년 이후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자 사용료를 이제 물게 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는
되게 시장 친화적이고 리즈너블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설명한 대로 누구는 쓰지 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내용이 어떻나요? 주제 자체가 생소한데 뭐 듣기에 어려우셨나요? 아니면 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이해가 가나요? 고개만 좀 끄덕여 주시면 제가 이해가 간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이해가 간다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더라도 이제 가급적 좀 더 쉽고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노력은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능력이 딸리고 이게 주제가 좀 그러다 보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일중 당좌 대출 앞 시간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다음은 자금 조정 대출과 예금인데요. 자금 조정 대출 예금은 뭐냐면 금융기관이 이제 자기들이 자금 수급, 자금을 받기도 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금이 일시적으로 아까 일중 당좌 대출처럼 일중에 부족한 걸 떠나서 어떤 하루가 넘어서는 어떤 단기간에 부족할 수도 있고 혹은 잠시 여유 자금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뭐 채권이라든지 혹은 좀 더 만기가 긴 대출로 운용하기에도 뭐 애매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건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한국은행의 금액 그리고 횟수에 이제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차입이나 예치가 가능한 게 바로 자금 조정 대출 예금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자금 조정 대출 예금이 생기기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기존에 이름이 이거하고 이제 기능이 유사한 게 유동성 조절 대출과 일시 부족 자금 대출이 있었습니다. 즉 유동성 조절 대출은 말 그대로 이제 시중 유동성을 한국은행 입장에서 조절하기 위해서 은행들에게 유동성을 늘리고 싶을 때는 대출을 많이 해주면 되고요. 유동성을 좀 줄여야 되겠다 싶으면 그 대출을 회수를 하거나 이제 나가는 금액을 줄이면 되겠죠.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일시 부족 자금 대출도 은행들이 흑자도산 비슷하게 자산 부채상으로는 당연히 이제 뭐 경영 위기가 아닌데 일시적으로 이제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일시적으로 부족 자금 대출해 주는 제도인데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기존의 이런 제도는 절차가 이렇습니다. 은행이 이게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요. 별도의 이제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그 신청을 받아서 까다롭게 꼼꼼하게 또 심사를 해야 됩니다. 하고 심사가 끝난 뒤에는 얘한테 얼마를 줘야 되겠다. 또 대출 한도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예전 제도는 보면 예금이 없습니다. 지금 자금 조정 대출 점 예금인데 예전에는 대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출 기능밖에 없었는데 요거를 이런 절차가 보시면 되게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럼 생각해 보시면 유동성 조절 혹은 일시 부족 자금 같은 경우에 어떤 긴급한 이머전시 상황이잖아요.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요거 다 고치다 보면은 언제 합니까? 그리고 이거는 대출만 가능하지 한국은행 입장에서 금융기관에 남는 여유 자금을 땡길 수단은 없죠.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해서 이제 자금 조정 대출 예금을 했는데 여기는 밑에 보면 횟수에도 이제 제한이 없고요. 그다음에 대출 금액에도 이제 한도를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대출뿐만 아니라 예금도 가능합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대기성 여수신 제도가 하는데요. 이것도 또 이제 한자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기성 뭐가 대기한다고 하는 거지 생각하는데 그냥 영어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영어로 대기성 여수신이 standing facility입니다. 그러니까 facility는 영어로 일반적으로 어떤 대출이나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standing은 말 그대로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처럼 항상 서 있는 여수신 제도입니다. 항상 서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서 자금 조정 대출 예금이 생기기 전에 기존 대출은 항상 스탠딩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그 상황이 은행이 별도로 신청이 들어와야지 그 케이스가 돼야지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나가는데 근데 자금 조정 대출 예금 제도는 보십시오. 횟수 제한 없이 대출 금액 없이 한도 없이 그러니까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일종의 자동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앙은행인 내가 은행 옆에서 스탠딩 하고 있으면서 대출이나 예금을 그때그때 바로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대기성 여수신 제도. 영어로는 이제 스탠딩 퍼실리티고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보면요. 자금 조정 대출하고 예금의 금리는 일단 기준금리의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현재는 1%포인트에서 결정됩니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1.75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자금 조정 대출 금리는 여기에 1%를 더한 2.75가 될 거고요. 자금 조정 예금 금리는 뺀 0.75입니다. 자, 그러면 왜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에서 1.75로 해놓고 왜 그러면 이건 또 기준금리라는 게 딴 게 아니고 한국은행하고 쉽게 말해서 은행하고 거래를 할 때 초단기 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75라고 했는데 기준이 되는 금리 왜 1%를 더 주나요? 하는데 이게 일종의 페널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 조정 대출을 통해서 은행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은 할 수 있지만 아까 횟수나 그런 거 이제 제한을 안 두고 대기성 우수신을 했지만 그렇지만 완전히 이걸 또 무분별하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왜냐?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 자금 조달은 중앙은행으로부터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걸 하라고 금융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금융시장으로 네가 나가서 다른 플레이어들하고 오픈마켓, 자유로운 시장에서 자유롭게 기본적으로 자율적으로 자금을 구해오는 게 맞죠. 맞는데 그게 안 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금 조정 대출을 해준다는 거기 때문에 페널티성이고요. 그럼 거꾸로 예금은 그러면 기준금리보다 왜 1% 낮게 0.75밖에 안 줍니까 생각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가 만약에 남는 여유 자금이 있으면 금융시장으로 나가서 그 자금이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시장에서 빌려주라는 얘기죠. 근데 혹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 전체에 여유 자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상대방을 찾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중앙은행에서 받아주는데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페널티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불이익을 주는 거죠. 시중금리보다 낮게 0.75로 받아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다음에 드는 의문이 그러면은 기준금리에서 1%를 뺀다고 했는데 그럼 기준금리 자체가 1% 미만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이 제도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 봤죠. 이게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기준금리가 1% 미만인 경우에 자금조정대출금리는 기준금리의 더블 곱하기 2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금조정예금금리는 물론 요즘 마이너스 금리 들어봤죠.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오히려 대출한 사람이 오히려 이자를 은행으로부터 받아야 될 판인데 그거는 이제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고요. 예금금리라는 게 그래도 상식적으로 마이너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대출금리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상식으로는. 그래서 예금금리가 기준금리의 1%를 빼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저것처럼 기준금리 자체가 1% 미만이 되면 그냥 최저한을 제로로 설정을 해뒀습니다. 그러면 그 자금 조정 대출하고 예금이 효과,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보면 여기서 중간에 그 하늘색 점선이 기준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위에 이 파란 실선은 대기성 여신금리, 즉 자금 조정 대출의 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밑에는 대기성 수신, 자금 조정 예금의 금리고요.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 하늘색 실선은 뭐냐면 실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단기 시장 금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실제 시장의 단기 시장 금리가 요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변동을 막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닿으면 마치 감전된 것처럼 이걸 넘지를 못하고 여기도 이거 이상 떨어지지를 못하고 여기 안에서 뭅니다. 즉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금 조정 대출하고 예금은 시장의 금리의 변동을 허용을 하긴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금리 자유라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에서 시장 금리까지 관여하지는 않겠다. 기준금리를 땅땅 금융통화에서 정하면 이제 그 시장의 단기 시장, 단기 자금 시장, 중기, 장기 이렇게 해서 파급돼서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금리는 나머지 금리는 결정되는 걸 원칙으로 하긴 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단기 금리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가장 큽니다. 오히려 장기나 채권금리 이런 거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움직이지만 단기는 왜 변동성이 크냐면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고 숏텀 내에 일반적으로 다른 것도 기간이 짧으면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변동성이 커버리면은
그 자금 시장 자체가 불안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은행 목적이 금융 안정도 있다고 했죠. 그러면 단기 시장 금리의 변동은 자유로운 변동을 허용하는데 어떤 밴드, 범위 내에서 움직이게끔 해야 되는 수단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이 자금 조정 대출 예금인데 이게 왜 상단을 뚫지 못하냐면 시장 금리가 만약에 시장 금리가 여기 이상 올라간다고 해보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잘 생각해보면 시장 금리가 여기 이상 올라간다는 것은 금융기관이 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이 대기성 여신금리 이상으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할 바사 한국은행에 찾아와갖고 그거보다 낮은 대기성 금리로 대출을 받아가겠죠. 생각해보면. 그럼 반대로 자기가 남는 여유 자금을 굴릴 데가 없어서 시장에서 디맨드가 없어서 이게 시장의 실세금리가 오히려 이 중간에 기준금리보다 만약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게 무한정 떨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닌 게 이거보다 더 낮은 금리로 예금을 해야 될 상황이면 중앙은행, 한국은행에 찾아와서 나 이거 자금 조정 예금 받아주세요. 하면 죄송합니다. 요만큼의 중앙은행에 예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 시장의 실세금리가 아무리 자기가 자유롭게 움직여들 이 밴드 내에서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금 조정 대출 예금의 정책적 효과는 단기 시장 금리를 결국 어떤 정해진 범위 내에서 안정화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한 없이 이제 유동성을 금융기관에게 공급 또는 남는 자금을 이제 흡수함으로써 단기 시장 금리인 이제 이길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오버나이트, 이제 하루짜리 금리의 상한은 아까 뭡니까? 대기성 여신금리고 자금 조정 대출, 밑에 하한은 이제 자금 조정 예금 금리가 되겠죠. 이 상한을 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뽑아서 한번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요. 그러면 과연 이게 얼마나 발생을 하고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자금 조정 예금은 보시면 이제 하늘색인데요. 위에 막대. 비교적 밑에 자금 조정 대출보다 빈번히 발생을 하죠.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금액도 다 합치면 서메이션 하면 실적이 2015년 3월 중에 보면 2조 5,500억 정도 되는데 15년 3월에 보면 자금 조정 대출은 아예 실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뭔가 이상하죠. 왜 자금 조정 예금은 빈번히 잘 들어오는데 자금 조정 대출은 발생을 하긴 하는데 간간히 발생을 하고 없는 경우가 더 많은지. 자, 그 이유는 자금 조정 대출 자체가 이용을 하면 당장 급한 불은 끄겠지만 그 자체가 이 은행이 시장에서 콜 시장이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자기 금융기관끼리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정도로 뭔가 건전성에 문제가 있구나 라는 평판, 레퓨테이션이 망가지죠. 그럼 스티그마, 낙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낙인이 찍혀버리면 그날 하루 넘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날에도 소문이 금융시장에 루머가 돌게 되면 어떤 은행 어렵다더라, 망한다더라 하면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금융은 결국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은행 하나뿐만 아니라 그게 확산되면 전체가 이제 망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콜 시장에서 얘기했듯이 이거보다 더 낮은 금리로 차입을 할 수 있는데 페널티가 1%나 되지 않습니까? 기준금리보다. 요거까지 그런 비싼 금리를 물어가면서까지 돈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부정적인 시그널을 시장에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자금 조정 대출은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대출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이제 한국은행이 정부의 은행 역할도 이제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한도는 40조 원이고 금리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유통수익률의 0.1%를 더해서 되고요. 그 절차를 보면은 일단 국회에서 먼저 이제 예산을 의결을 하겠죠.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어떤 자기가 한국은행에 대출이 필요한 자금 규모가 있으면 그 신청 공문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자동적으로 받아주는 건 아니고요. 한국은행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또 의결을 하게 됩니다. 의결을 거쳐서 이제 한도, 정부 대출 한도를 저희가 설정을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금리는 아까 전에 이렇게 유통수익률의 0.1%로 되면 이제 정부에 통보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실제 이제 정부가
자금이 필요할 때 그 주어진 한도 내에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자율은 이제 아까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이라는데 91일물 즉 석 달짜리에다가 0.1을 더하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자, 91일물 정부 대출 이제 이자율은 그 분기마다 이렇게 다시 리셋이 되는데요. 이게 왜 0.1%를 더하냐면 91일물은 이제 3개월짜리 이제 채권의 금리니까 원칙은 정부도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시장에 가서 정부도 국채, 재정증권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끌어다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이제 채권 발행에는 이제 시일이 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시간 절차도 복잡하고 혹은 이제 자금이 이제 급하게 필요할 때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은행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것보다 0.1%만큼 이제 페널티는 준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차익 거래 이익 그런 걸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조달하는 것과 거의 무차별하게 만들어 둠으로 해서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정부 대출을 한국은행에서 실시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나름대로 규율을 갖춰서 이제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도는 아까 전에 다 합쳐서 이런 정부에는 여러 가지 목적상 개정이 있는데요. 제가 강의 목적상 요거까지 다 설명드리긴 그렇고요. 합쳐서 지금 현재 40조인데 실제 실행한 실적을 보면은 2015년 3월 기준으로 보면은 40조를 다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대출이 있는데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영리기업 여신이라든지 위에서 설명드린 이 4가지 제도 이외에 그때그때 이렇게 결정하는 제도인데요. 그게 이제 특별대출이고요. 아까 전에 엄격한 요건 하에서 가능하다는데 그게 한국은행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신용 공료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자, 이렇게 길게 설명했는데 쉽게 말해서 이거 금융위기나 우리 혹은 97년에 겪은 IMF 같은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금융기관 자체도 파산을 하죠.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금융기관도 망하는 마당에 자금 구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전체 기업도 이제 도산을 하게 되고 전체 이제 실물 경제가 다 망가지는 국가 위기 상황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금융통화위원 중에 7인 중에 4인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는법 제80조에. 근데 평상시에 거의 발생한 일이 없는데 케이스가 있긴 있습니다. 자, 97년 12월에 보면 1997년 그 외환위기에서 IMF 위기죠. 이때 보면은 종금사라고 종합금융회사라고 쉽게 말해서 모든 금융과 관련된 어떤 면허를 가지고 웬만한 외국으로부터 그 외화를 차입해서 빌려주기도 하고 웬만한 것들이 다 가능한 회사인데 종금사가 이제 업무 정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단기 금융시장이 콜시장에서도 이제 서로 아무도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합니다. 왜냐, 내가 저 은행에 빌려주면 제가 내일 당장 저 은행 자체가 망할지도 모르는데 서로 그런 신용 경계감이 생기니까 안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금 조달이 당연히 기업들도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제 시장에 이제 유동성을 지원해야 된다 해서 증권사하고 종금사. 자, 여러분들 인식에는 증권사 이런 게 금융기관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법상 말하는 제가 계속 설명드릴 때 금융기관 하는 거는 은행법상의 은행입니다. 은행. 근데 얘들은 은행은 아닌 거죠. 크게 봐서는 금융기관 맞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리기업은 은행이 아닌 주식회사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죠. 이런 것들은 금융기관이긴 하지만 은행이 아닌 주식회사죠. 그래서 영리기업 여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영리기업 여신은 아니고 은행자본 확충펀드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2009년 3월에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벌어지고 이제 은행들이 이제 BIS 자기자본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자기자본 비율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은행들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대출할 여력이 줄어드니까 은행들이 이제 자본을 확충해주기 위해서 어떤 SPC, 특수목적회사라죠. 어떤 펀드를 만들어서 은행들의 어떤 신종자본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후순위 채권, 이런 것들을 이제 매입을 해서 유동화시키는 이런 걸 만들게 되는데 저희가 그런 특수목적회사에 바로 대출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산업은행에게 대출을 했고요. 산업은행에서는 이제 그 특수목적회사에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그런 형식을 거쳐서 이제 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간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건 영리기업 여신은 아니고요. 어쨌든 사는은행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합쳐서 다 이렇게 특별 대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의 이제 메인 중에 메인이라 할 수 있는 이제 금융중개지원대출인데요. 자,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작년 하반기 이후에 기준금리를 최근에 이제 3월까지 포함해서 3차례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완화적 통화 정책이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보다 더 완화해서 양적 완화까지 간 뭐 여러 이제 선진국들도 있긴 하지만 미국을 비롯해서 저희가 그 양적 완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기준금리가 제로금리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시장에서 국채를 뭐 직매입하거나 그런 어떤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쓰고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위기 이전보다는 조금 더 느슨하게 좀 완화해서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완화적 기조로 가긴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는 보통 저희가 봤을 때 6개월의 파급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6월 달에 당장 뭐 땅땅땅해서 내리거나 올리더라도 그 효과가 금융시장의 여러 신용 경로라든지 금리 경로, 자산 경로 이런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채널을 통해서 파급되는 데는 시차가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또 완벽하게 보완이 안 되는 게 자, 기준금리라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시는 선생님 누구에게나 무차별하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기업들이나 뭐나. 그리고 그 효과가 되게 매시브,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땅땅땅 하면 누구나 예 없이 자기가 부자이든 빈자이든 부자이든 상관없이 기업이든 개인이든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의 영향을 다 받게 되는 아주 파워풀한 수단인 거죠. 무차별하면서도. 자, 그러면 이게 생각해보면 어떤 거냐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거를 기준금리라고 생각해요. 자, 비가 내리면 생각해보시면 만약에 우산이나 이런 건물 안에 안 들어가 있다 생각하면 벌판이라고 치면은 그 비를 안 맞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게 기준금리고요. 근데 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다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요즘 유보 자금이 많다고 뭐 투자할 곳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한다고 하죠. 그냥 대기업들은 만약에 돈이 유보 자금도 많고 그리고 대기업들은 은행 안 거쳐도 자기가 직접 금융시장에 가서 주식을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면 돼요. 신용도가 좋으니까. 근데 중소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은행 빼고는 자금을 조달할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행에서 땅땅 망치를 쳐서 금리를 아무리 떨어뜨려 줘봤자 은행 입장에서는 중소기업들은 돈을 원금 자체도 떼일 염려가 있기 때문에 대출이 안 가겠죠. 그러면 완화적 통화 정책 수단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땅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 땅의 지형은 보십시오. 어떤 데는 이렇게 나와 있는 데가 있을 거고요. 어떤 데는 푹 파여서 들어간 데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비가 내렸는데 땅이 이렇게 파여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데는 물이 많이 고이겠죠. 그 혜택을 더 많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튀어나온 데는 보십시오. 아무리 비를 내려봤자 흘러내려갖고 다른 데로 가버리겠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무차별하고 강력하게 하는데 문제는 그게 무차별하게 되기 때문에 분명히 밑에서 봤을 때는 혜택이 골고루 안 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금융중개지원대출이라는 것은 은행이 하는 역할이 금융중개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에게서 받아서 실제로 이게 간절하게 원하는 물이 고이지 않는 그런 파트에 뿌려줘야지 되는 역할인데 은행 자체에 맡겨서는 그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은행에게 뭔가 모티베이션을 주기 위해서 동기부여,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즉 중소기업, 목마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출을 취급한 실적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거기다 대해서 0.5에서 0.75라는 이 낮은 금리로 20조 원이라는 한도를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은 이 20조 저금리를 갖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기들이 시장에서 직접 가서 조달한 자금을 합쳐서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인센티브 제도죠.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시장 친화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한국은행의 지원을 받을지 말지는 자율입니다. 다만 한국은행에서는 은행 너희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목마른 자들이라고 생각되는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확대했고 그 실적을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반드시 중소기업 대출을 해라. 강요하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6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 그래프 그렸는데 아까 방금 이제 목마른 그 비율을 조금 더 이제 학문적으로 풀면요. 여러분들 뭐 대학생들은 이미 잘 알 겁니다. 자, 시장 실패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정부 실패도 있고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첫 번째 뭐 공공재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뭐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것처럼 완전 자유 경쟁이 아닌 어떤 독과점에 의해서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린 정보 비대칭, 그 다음에 뭐 외부 경제 이런 것도 있죠. 외부 불경제, 외부 경제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 실패를 가지고 오는데, 시장 실패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 오른쪽에서 말하는 수요와 공급 곡선의 균형점에서 어떤 그 공급량과 가격이 결정되지 않는 상황, 즉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게 이 균형점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데 저 균형에서 뭔가 시장에 뭔가 작동을 하지 않아서 배분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시장 실패 원인 중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은 뭐를 치료, 뭐에 대한 레머디 역할을 하냐면 정보 비대칭입니다. 즉 뭐냐면 은행하고 차입, 돈 빌려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 은행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개개인이 대출 상환 능력이 얼마만큼 되고 과연 저 돈을 받고 왔을 때 저 사람이 양심적으로 반드시 갚으려는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속속들이. 근데 여러분들 자신은 은행에 비해서 정보 우위자죠. 내 마음속에 혹은 내 가정 상황, 내 기업의 상황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돈 빌려가는 사람 누구나 은행의 대출 창구에 가서 자기의 상환 능력이라든지 상환 의지가 충분함을 표현을 할 겁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 재무제표, 이거 보십시오. 뭐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뭐 실적이 좋았습니다. 뭐 하거나 혹은 뭐 제가 충분히 뭐 직장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대출을 받아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충분한 정보가 없죠.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요 왼쪽 그래프에 보듯이 R은 이자율인데, 이자율이 보시면은 쭉 EV는 여기서 EV는 이제 expected value에서 은행의 대출 자산의 기대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자율이 떨어질수록 이상하게 기대 가치는 늘어나다가 어떤 시점 Q라고 적힌 부분을 가면 도로 거꾸로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은행 입장에서 정보 비대칭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이상하게 낮추면 왜 은행의 기대 가치가 더 높아지냐면, 금리를 만약에 높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에서 그럴 리는 없지만 지금 현재 금리를 한 25% 정도 받는다 생각하면, 자, 우량한 대기업이라든지 우량한 개인만 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제2금융권에 가거나 신용불량자에 가까운 사람들이 유입이 될 겁니다. 반면 25%라는 게 은행에서 정한 어떤 평균금리라고 생각하면, 나는 신용도가 1등급이어서 25% 말고 내가 딴 데 가서 가면 혹은 채권을 발행하거나 하면 충분히 뭐 4%대에도 조달이 가능한데,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한 어떤 칵테일, 혼합된 어떤 평균금리를 적용받으면 만약에 제같이 신용등급이 우수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안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혹은 중고차 시장에서 여러분 레몬이라고 들어봤죠? 레몬. 겉은 겉보기엔 그럴듯한데 맛은 시잖아요.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에도 정보 비대칭 때문에 결국 안 좋은 이제 차, 레몬만 남게 되는 것처럼 대출 시장에서도 금리를 은행들이 너무 높이면 여러분들이 언뜻 생각하실 때는 금리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이자를 많이 쉽게 말해서 먹으니까 은행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런 레몬, 신용 불량한 사람들이 와서 파산을 하게 되면, 자, 대출이라는 게 속성이 되게 재밌습니다. 비대칭입니다. 법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은행들이 수익의 원천은 이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출이 성공을 했을 때, 영어로는 이제 performing이라 하는데요. 그러니까 performing이 성과지 않습니까? 제대로 돌아갔을 때는 내가 이자만 먹습니다. 근데 안 돌아갔을 때 생각해보면 페이오프는 은행이 대출해준 원금 자체를 날리게 되죠. 근데 이자가 원금에 육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많아봤자 은행 이자가 뭐 10% 넘어가는 경우도 없죠. 그러면 이자 요거 조금 먹으려다가 원금을 다 날리게
되는 그런 비대칭적인 페이오프죠. 생각해 보면. 자,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나 이자 조금 작게 먹어도 되니까 이자를 낮게 해도 되니까 원금 날릴 만한 그런 위험한 사람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겠죠. 그러면 은행에서 최적의 그 전략은 이 Q점입니다. 이 Q점만큼 이자율을 R스타만큼 해둔 채로 이제 신용 공급은 Q만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들을 가려서 받는 거죠. 안 좋은 사람은 아예 상담 와도 그냥 문전박대까지는 아니지만 뭐 말을 돌려서 대출 뭐 한도가 안 나오네 해서 돌려보내고 자기들이 원하는 이제 어느 정도 우량한 고객들만 받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시장 전체는 어떻게 되냐면 시장 전체 오른쪽에 그 자금의 수요와 공급 곡선을 보면 자, S가 이제 서플라이, 자금 공급, 은행 쪽이고 D가 이제 자금 수요자라 생각하면 R스타만큼 이자율을 하면 이거 균형보다 낮은 이자율이니까 초과 자금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시장의 자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딸리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요 LS와 LD만큼의 그 차이만큼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중소기업이나 이런 진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공급을 받게 못하게 되는 상황. 이게 바로 시장 실패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시장 실패를 이제 금융중개 지원 대출이 메꿔주는 거죠. 메꿔주면 어떻게 되냐면 저리로 0.5에서 0.75로 은행들에게 일단 지원을 하면 취급 실적에 대해서 그러면 신용 공급량 자체도 증가를 할 테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봤을 때 저희가 은행에게 저리로 뿌려준 만큼 물론 100%는 아닐 거지만 은행들은 그걸 받아서 금리 감면을 또 혜택을 주겠죠. 물론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한국은행에서 저리 준 만큼 다 은행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실제로 악유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어떤 뭐야 될까? 여러분들 사무엘슨이 말하는 구성의 오류 이런 거 있죠. 그 부분만 보면 맞는 것 같아도 전체를 넓혀서 보면 안 맞는 경우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떤 특정 은행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17개 은행이 있고 자유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특정한 은행이 만약에 하는 우리로부터 저리로 차입해서 중소기업에게는 그대로 높은 금리를 주면서 자기들이 그 금리 차를 다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자유경쟁인데 기업인 내 입장에서 여기만 거래하라는 거 있습니까? 물어보고 요즘 정보가 또 얼마나 발달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높은 금리를 제시하면 다른 은행으로 가버릴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건전한 기능에 의해서 결국은 한국은행이 원하는 바대로 그 혜택은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겁니다. 100% 다 돌아간다는 보장은 없죠. 그리고 은행이 좀 혜택을 봐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취급할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이런 정책 목적이 달성이 될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람이 됐건 회사가 됐건 누구나 다 기본 전제는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 이기적인 이윤 추구의 동기를 충족을 시켜줘야지 제도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건 나름대로 시장 친화적인 방식이고요. 아까 앞에 얘기처럼 그런 이제 의심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부분만 보고 짧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오해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좀 안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목적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일반 국민들과 저희 정책의 이렇게 숨은 이면에 대해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거를 이제 제가 바라고 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은 이렇게 6개가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입장에서 이거를 되게 복잡합니다. 저희 오리가 밑에서 막 하는데 그걸 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머리가 너무 아프실 거고 그냥 간단히 하면 무역금융이라는 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제 저리 자금을 이제 지원하기 위한 거고요. 저리 자금, 대출 공급을 유도하는 거죠. 한국은행이 직접 기업에게 영리기업이 여시는 안 된다 했으니까 주는 게 아니고 한도는 1.5고 금리는 0.75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용대출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은행들이 순수하게 이제 신용만 믿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떼일 수가 있으니까 담보를 잡거나 혹은 보증서를 가져오라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선진 금융이 되려면 은행들이 이 사람의 신용 프로파일을 잘 조사해서 확률 같은 거를 이제 잘 조사해서 그런 거 없이 이제 신용만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겠죠. 왜냐하면 또 중소기업 입장에서 영세한데 담보로 줄 만한 자산이 없잖아요. 만약에 스타트업 기업이라 생각하시면 IT 기업인데 진짜 아이디어 하나만 믿고 창업을 했는데 담보 가져오라면 이거 황당한 거죠. 담보는 이 몸과 이 브레인밖에 없는 셈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거를 이제 유도하려고 만든 게 이제 신용대출 지원이고요. 그다음에 이 영세 자영업자 지원은
바꿔드림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뭘 바꿔주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은행이 신용 할당을 한다고 했죠. 신용 차별을 하잖아요. 은행이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 같은 사람 경우에 1금융권인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줄 겁니다.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2금융권으로 가야 되는데 2금융권은 아시겠지만 금리가 높잖아요. 근데 이 영세 자영업자가 요즘 또 자영업이 포화 상태라고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고금리 안 그래도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이 이자 부담까지 있으니까 이게 계속 두버리면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또 실물 경제에 또 타격을 줄 수도 있고 실업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금융권에 2금융권 대출을 1금융권 대출로 바꿔주는 제도가 이제 바꿔드림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 바꿔드림론 제도에서 은행들이 전환해준 대출 실적을 한국은행에 보고를 하면 한국은행이 거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건 지원 비율이 전액 100%를 이제 한국은행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한도는 5천억인데요. 지금 이제 점차 이게 근데 신규 실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 감소가 되면서요. 만기가 도래할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한 830억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형 창업 지원인데요. 기술형 창업 지원은 요즘 뭐 기술금융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앞에서 마찬가지로 어떤 담보나 보증서 없이 그리고 신용 등급이 낮다 하더라도 어떤 스타트업 비즈니스 창업 기업이라든지 혹은 기술력이 좋은 기업들의 기술 자체, 기술력을 평가해서 등급을 매겨서 그 기술이 인정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많이 해줘라. 이런 제도가 이제 기술금융인데요. 그게 이제 정부에서 밀고 있는 제도고요. 금융위원회. 근데 거기 그 기술금융 판생 이전에 앞서서 한국은행에서는 자, 금융중개의 지원 대출로 그러면 중소기업 대출 촉진하는 건 좋은데 그 중에서 뭐가 더 어떤 자가 더 목이 마르고 그리고 그 물을 줬을 때 어떤 사람이 더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봤을 때 기술을 갖춘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는 게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 성장을 높이는데 더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 만든 제도고요. 한도가 5조 원이고 금리 0.5고 이거는 이제 우수 기술 보유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하는데 대상이 보면 어떤 특허권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정부 등으로부터 이제 고급 기술이라고 인증을 받았거나 혹은 R&D 그러니까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이거나 이런 기업들에게 대한 은행 대출에 대해서 이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설비 투자 지원인데요. 이거는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작년 이제 9월에 했는데요. 요즘 이제 한국 경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성숙기에 접어들고 지금 뭐 인구 문제도 고령화 사회도 있고 어떤 지금 잠재 성장이 좀 정체되는 조짐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성장 잠재력을 찾게 되려면 그러면 실무 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투자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설비 투자인데 자본재를 확충을 해야지 설비 투자, 자본재가 결국 그 경제 잠재적인 생산 능력이지 않습니까? 캐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설비 투자를 지원해 주자 해서 2014년 9월부터 도입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한도가 6조 원이지만 7월부터는 이제 총 7조가 될 거고요. 요거는 기존에 금융중개 지원 대출은 중소기업의 대출에 대해서만 지원해 줬는데 설비 투자 지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최초로 그러니까 14년 9월에 도입했을 때는 중소기업만 했고요. 그러니까 이번 3월 말에 이제 새로 이제 제도를 변경하면서 앞으로 이제 7월 1일부터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이제 2조 원의 한도가 이제 배정이 될 겁니다. 그 중견기업을 추가한 이유는 자, 중견은 쉽게 말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끼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 말고 이 설비에 대해서만 중견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게 중간에 끼어 있다 보니까 어려운 말로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를 하는데 그 중간에서 대기업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고요. 거꾸로 그 자기 산하의 중소기업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겁니다. 이 전후방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중견기업을 지원하면 자금 지원의 효과가 높을 거라는 이제 저희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중견기업을 이제 예외적 그리고 한시적 1년 동안만 이제 한시적으로 운용할 겁니다.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지방 중소기업이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이제 전국에 이제 15개 지역본부가 있고요. 저도 순환 근무를 해야 돼서 고향인 이제 울산 본부에 잠시 2년 동안 근무를 하다 왔는데 그 15개 지역 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자금 규모가 5.9조 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역 소재, 지방 소재 이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요. 자,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여기까지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요즘에 보면은 이제 다른 이제 중앙은행이나 보면 양적 완화니까 그러면 금융중개지원대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최근에 한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지금 20조 원까지인데. 그러면 이거 혹자는 중앙은행 이거 발권력을 동원해서 뭐 이게 한국판 어떤 양적 완화가 아닌가 하는데 그 대답은 아니고요. 이게 뿌리가 94년에 총액 한도 대출이라는 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던 제도고 다만 이게 통화신용정책수단이다 보니까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보좌하는 수단으로서 이렇게 한도가 늘어난 거고요. 밑에 이제 벤 버냉키, 저는 이제 FRB 의장 사진인데 이분이 이제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을 많이 활용을 했죠. 해서 지금 나름대로 미국 경제가 이제 다시 회복기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테이퍼링도 언급이 되고 있고. 그 비전통적은 보통 이렇게 이런 이제 신용시장 직접적으로 뭐 회사채라든지 ABS 이런 기존의 국채 이런 적격담보 위에 거를 매입을 하든가 혹은 국채도 매입할 때 한국은행도 정부가 발행한 거를 바로 매입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진 않고 다른 이제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매입을 한 거를 담보로 뭐 대출을 내주거나 2차적으로 하는 거지 직매입은 원래 안 하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양적 완화할 때는 직접 중앙은행이 직접 바로 재경부가 발행한 국채를 직매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통적이고 금융중개지원대출은 그런 의미에서 원래부터 있던 거고 다만 한도가 요즘 최근 늘어난 거지 양적 완화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기준금리가 또 실효금리가 뭐 제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자 그러면 외국에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까 하는데 외국에도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생겼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이 94년에 총액 한도부터 뿌리를 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거꾸로 우리가 선진적으로 먼저 이런 양적 완화까지는 아니지만 유사한 제도를 도입을 한 거고 이런 은행들이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을 진실은 모르겠지만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ECB 같은 게 TLTRO가 있는데요. 이게 영어로 풀었으면 Targeted Longer Term, 그 다음에 Refinancing Operation 이렇게 해갖고요. 그러니까 Longer Term이니까 뭔가 장기고 Targeted, 어떤 특정을 찝는 거죠. 그래서 Refinancing은 뭐냐면 은행이 대출을 해준 거를 Financing이라고 생각하면 그 은행 대출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다시 대출을 해주는 게 자금 공급해주는 게 Refinancing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유로 지역의 어떤 민간 부분 기업이라든지 개인에 대한 은행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은행들이 이제 어떤 대출을 실행을 하고 적격 담보를 가지고 오면 즉 적격 담보는 뭐 국채나 이런 안정성이 높은 거를 가지고 오면 ECB에서 0.05로 하는 낮은 한도로 그다음에 262조 원에 달하는 이 대규모의 자금을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BOE, 뱅크 오브 잉글랜드의 이제 Funding for Lending Scheme이라 해서 FLS도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건데요. 민간 부분 대출 확대 유도가 목적이고 여기는 쉽게 말해서 저금리로 바로 해주는 게 아니고 어떤 식이냐면 금융기관이 담보를 가지고 오는데요. 그 담보가 좀 위험성이 높거나 시장 유동성이 떨어지는 그 채권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단기 국채로 바꿔줍니다. 스왑을 해줍니다. 수합해주면 그 해당되는 어떤 금리 차가 있을 겁니다. 리스크에 따라서. 그만큼을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로 줘서 대출을 확대하는 그런 인센티브 구조고요.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저펜. 일본도 이게 뭐 잃어버린 뭐 20년 이렇게 하고 이미 저성장 고령화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성장 분야 있지 않습니까? 어떤 IT가 됐건 뭐 태양광 뭐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어떤 그런 분야를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 미래에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중앙은행이 나서서 이제 그런 분야에 대한 대출 확대를 이제 유도하는 정책이 일본은행의 대출 지원 기금이라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막 앞에서 떠든 금융중개 지원 대출이 말로는 그렇게 떠드는데 그러면 실제로 당신이 그 주장하는 게 효과가 있느냐? 결론은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게 계량 분석을 나름대로 2013년에 경제연구원, 한국은행 안에 일종의 별도의 이제 연구조직 경제연구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한 거에 비하면 은행들이 자금 가용성이 확대,
즉 작은 가용성은 자금을 쓸 수 있는 정도인데 금융중개 지원 대상 대출 비중이 10% 증가했을 때 총 대출은 그러니까 그 기업이 받아가는 총 대출은 1.93%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 대출 금리 인하 효과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 대출 비중이 10% 증가했을 때 대출 금리가 0.44%만큼 인하하는 효과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 신규 지원, 금융중개 지원 대출이라는 제도를 처음 알았거나 이제 스타트업이라서 새로 들어온 기업의 경우에 그 거래하는 은행 수가 전년 대비 0.19개가 늘었습니다. 즉 자금 조달, 거래 은행 수가 는다는 것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이라든지 스팬이 확대된다 정도 봐도 되겠죠.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데 여기 학생들이 있으니까 하는데 뭐 이코노메트릭스 하셨을 건데 뭐 회계식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요. 이런 앞에서 말한 이 효과를, 이 세 가지 효과를 이런 이제 회계식으로 모형으로 이렇게 모델로 했고요. 이거 뭐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뭐 저한테 따로 뭐 따로 뭐 물어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은 이제 뭐 일반인 분들도 있고 하시니까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모형을 통해서 측정된 거고요. 마지막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이제 수혜 기업의 설문조사,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요거 간접적으로 이제 저희가 기업에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어떻게 느끼냐 보니까 실제 설문조사를 하니까 이자 비용이 감소됐다고요. 특히나 프로그램 중에서 기술형 창업하고 무역금융하고 지방 중소기업 프로그램의 경우에 이자 비용 절감 효과를 조금 더 생생하게 체험을 했다는 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은 가용성도 확대됐고 마지막으로 경영 성과 개선, 이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0.1%포인트 정도 상승한 걸로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미한 숫자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저게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전체적으로 본다면 결코 작은 효과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집에 가실 때 조심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